네, 현대문학 작품론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김춘수의 비평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재 124쪽부터 나와 있는 김춘수 초기 실론의 원리 연구가 이번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춘수뿐만 아니라 김수영, 또 서정주, 조지훈 시인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시인들이 시만 창작한 것이 아니라 실론도 적극적으로 창작해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비평을 창작했는데, 김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수 전집이 시 전집과 실론 전집으로 크게 구분되어서 지금 출간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것은 현대문학사에서 출간된 시 전집, 실론 전집입니다. 이제 그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시가 아니라 실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특히 초기 실론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이 시인으로서의 생애가 상당히 길고 또 많은 시를 생산했고, 그 못지않게 많은 실론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 실론을 시기 구분해서 초기의 실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관점은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인데, 자, 여기에 이 논문의 특징이 연구 방법에 상당히 연구 관점에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문학 작품에, 이것은 이제 비평이죠.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그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연구할 때 있어서 대체로 우리는 세부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에 나타난 어떤 시면 시적 구성 요소, 소설이면 소설적 구성 요소, 비평이면 비평적 구성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익숙한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의 문학 연구입니다. 세부적인 구체성을 가진 어떤 특성들을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리를 연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 연구 대상은 비평인데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그 문학 작품이 가진 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조금 그 관점이, 연구의 관점이 특수합니다. 세부적인 현상과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지배하는 더 상위 개념으로서, 그죠? 상위 범주로서 이 구체적 구성 요소들의 세부적인 현상이라고 할까, 특성들을 지배하는 상위 범주로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냥 원리 그러면 너무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구조화 원리, 이런 용어를 내가 채택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구조화 원리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구조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생성의 원리, 규칙, 이런 것인데, 이 원리는 좀 더 현상보다는 비가시적인 것이죠. 현상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가시적인 양상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시적 구성 요소를 이루거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운율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비유와 상징이라든지 화자와 어조와 같은 시적 구성 요소들이 문학적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시적 구성 요소입니다. 소설의 경우도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큰 틀의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구성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 안에는 다시 인물, 사건, 배경, 일반적으로 더 이제 특수한 어떤 소설 작품들의 경우는 또 새로운 구성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주제, 구성, 문체, 다시 구성을 세분하면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소설적 구성 요소로 가시화되는 현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비평에도 다양한 이제 구성 요소들이 가시화될 텐데 현상으로 이 구조화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적인 문학 현상을 생성시키는 어떤 비가시적인 어떤 원리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성의 원동력이 되고 생성의 동인이라는 단어를 우리 수강생들 이해할 수 있죠? 동력이 되는, 원인이 되는 어떤 요소, 그죠? 동력이 되는 요소 혹은 원인이 되는 요소, 동인으로서 작용하는 비가시적인 어떤 원리다. 그런데 이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죠. 시인의 경우도, 시 창작의 경우도, 소설 창작의 경우도, 비평 창작의 경우도 그 구조와 원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지만 그 현상을 분석해서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그 구조와 원리, 이것은 비가시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막연하기도 하고 관념적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추상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어떤 동력을 제공했다. 그건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것입니다. 잠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현실화된 것은 이 구성 요소들이지만, 현상들이지만, 이 현실성을 만들어낸 잠재성으로서, 그죠?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원리가 존재한다. 우리가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작품 속에서 이 현상의 특성들을 추출해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이 현상을 빚어낸, 이 현상을 만들어낸 어떤 내용, 그죠? 이게 형식이라면 어떤 내용이 형식을 만들어냈다고 볼 때 어떤 주제의식, 그죠? 시인의 시의식, 작가의 소설 정신, 그죠? 비평가의 비평 정신,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죠.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내용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그동안에 우리가 문학 연구를 하는 것은 대체로 형식을 통해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내가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내가 연구한 어떤 많은 이제 연구에 형식을 탐구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탐구하는 것도 있지만, 즉 구성 요소, 현상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는 관점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주제나 시의식이나 작가 정신이나 비평가의 비평 정신을, 즉 이 정신 세계를, 내용이죠. 큰 틀로 보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탐구하는 관점도 있지만, 이 두 개의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떤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형식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원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문인들의, 즉 시인, 소설가, 비평가들의 이 뭡니까? 내면 속에서, 그게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가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온몸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김수영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이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구조와 원리, 내가 그 크게 범주를 나눌 때 문학의 내용이 있고 문학의 형식이 있다면 문학의 구조와 원리가 그 사이에 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지금 우리 수강생들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범주를 내가 설정하고 연구를 하는 까닭은 김수영의 시론에서 김수영이 얘기하는 그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그 시 이론이 과연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용에 속하느냐 형식에 속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문학 연구는 형식 연구와 내용 연구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과 형식을 매개해주는 중간 연결 고리로서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잠재적으로 이 문인 작가, 시인, 소설가, 비평가의 이 내면에 있고, 그게 머리든 심장이든 온몸이든 어디선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걸 탐구하는 것도 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탐구 대상이다, 연구의 대상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그동안 많은 이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
형식을 연구하거나 내용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형식과 내용을 연관해서 연구하더라도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연구하거나 내용을 통해서 형식을 연구하거나 이 내용과 형식의 이 범주의 연구에 집중해 왔죠. 나는 그 사이에 이 원리, 구조와 원리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구해야 좀 더 우리가 뭡니까? 내용과 형식 사이에 이 구조와 원리라고 하는 것은 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거예요? 시인이든 작가든 비평가가 그죠? 주체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원리가 라는 범주가 있다. 그 부분에서 규명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창작 과정의 탐구입니다. 문학,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작가가, 시인이, 비평가가 그것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구조와 원리라는 범주가 작동한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김수영 우리가 공부할 때, 김수영의 실론 공부할 때 김수영의 실론이 내용이 우선되고 내용을 중시합니다. 내용을 중시하고 그게 시인의 양심과 사상과 그죠? 지성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좋은 시가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있는 시, 그죠? 힘이 있는 시가 만들어지려면 형식과 만나서 그죠? 서로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전쟁을 벌이면서 전투를 벌이면서 내용은 자기가 100%라고 생각하고 형식은 자기가 100%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부딪혔을 때 끝없는 변정법적 지향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그죠? 사회도 국가도 그죠? 어떤 사회적 어떤 이슈도 의식하지 않은 채 내용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내용이 되는 그 단계까지 가면 그죠? 그게 힘 있는 시가 되고 그것이 바로 김수영이 생각하는 무의미 시가 되고 그것이 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바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이 범주로 보면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온몸에 투신, 던진다, 몸을 던진다. 그럼 그건 뭘까요? 김수영이 그렇게 뭐예요? 자기의 시론에서 밝혀내려고 했던 그 시 창작의 비밀에 해당되는 그 온몸의 시학은 어찌 보면 내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시의 내용과 시의 형식이라는 이 이분법 속에서 그 내용과 형식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구조와 원리에 해당된다. 구조화, 내용이 형식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구조화인데 거기에 어떤 원리가 작동한다. 그 원리에 대해서 김수영은 다른 시인은 또 다르게 그죠? 다른 체험을 시 창작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김수영은 온몸의 투신이라는 그런 자기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죠.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이 논문은 김춘수의 초기 실론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원리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을 그죠? 매개시켜주는 그 중간 연결고리로서 구조와 원리를 살펴본다. 그리고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보와 회귀의 변정법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원리에 해당됩니다. 무엇에? 김춘수 초기 실론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자, 과연 김춘수 초기 실론의 원리로서 내가 규명한 진보와 회귀의 변정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김춘수 1장 머릿말에서는 김춘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주로 등단과 그리고 시집 출간 관련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도 뭐 학위 논문이 석사 박사 논문이 아니라 일반 논문이기 때문에 김춘수의 생애에 대해서 길게 할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여기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론의 구조와 원리이기 때문에 김춘수의 생애를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김춘수의 생애 중에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실용가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시집 출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용과 관련된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실론집은 한국 현대시 형태론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데 김춘수가 초기 시론에서 가장 먼저 주목한 시의 구성 요소는 형태란 겁니다. 자, 우리가 시를 형태적으로 구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고 하는 형태적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한국 현대시를 형태론의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 이 실론집입니다. 그렇다면 김춘수 초기 실론의 출발점은 시 형태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고 하는 역사적 전개, 시의 역사적 전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형시로부터 출발해서 자유시를 거쳐서 산문시로, 근대 이후에는 자유시 운동이 벌어지죠. 자,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때 자유시라고 할 때 그 자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형시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출발점과 비교해서, 그죠? 기준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동양의 시든 서양의 시든, 그죠? 원래 시는 노래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노래였기 때문에, 노래의 가사였기 때문에 음악과 더불어 있었죠. 노래와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태가 정해지고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사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근대 이전에, 개화기 이전에 거의 모든 고전 시가들이, 그죠? 이 노래 형태로 되어 있고 정형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시, 근대시라는 용어를 쓰지만 고전시라고 하지 않고 고전시가, 노래 가자를 붙이는 이유가 시와 가가 하나 일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형시가 근대 이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개화기 이후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 운동, 그 다음에 자유시 운동, 그죠? 주요한의 불놀이 등등의 자유시 운동에 의해서 자유시로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면서도 정형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대시죠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시, 자유시의 이 흐름 속에서 다시 더 이 운율이, 즉 시의 리듬이, 음악성이 사라지고 산문에 가까워지는, 즉 수필에 가까워지는, 줄글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산문시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구체적인 한국 시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실정적 관계를 연구해서 이 첫 번째 실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론, 시작법을 겸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시작법을 과 관련해서 실론을 펼치고 있으니까 자기 시 창작과 상당히 밀착된 어떤 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실론집이고, 다음에 또 시론, 이건 시의 이해, 이건 좀 더 시 원론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의미와 무의미, 자, 이런 실론집으로 가면 드디어 자신의 시 창작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면서 무의미 시 단계로, 시 창작도 처음부터 무의미 시를 쓴 건 아니고요. 꽃 같은 작품은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의미를 추구하는 시죠. 그죠? 그래서 무의미와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를 이 실론으로 제시한 것이고, 시의 표정, 시의 위상 등의 실론집을 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김춘수의 문학 연구가 어떻게 그동안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김춘수 실론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서 그것을 유형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실론, 첫 번째 실론집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춘수 실론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김춘수 실론의 특성을 고찰하는 연구가 있고요. 바로 핵심이 형태시론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와 관련된 시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장르론, 그죠? 장르론. 시에도 장르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서정시, 서사시, 극시 같은 그런 장르가 있죠. 문학 장르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우리가 5대 장르를, 현대 문학의 장르를 설정하지만 또 시 안에서도 장르라는 개념, 조금 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양식이라는 개념 혹은 갈래라는 개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런 용어들을 이 장르에 해당되는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양식 혹은 갈래, 이제 이 장르라는 것도 자유시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순수시론, 산문시론. 자, 이 산문시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형태시론의 하나겠죠. 자유시도 마찬가지고요. 산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기 시론의 핵심은 이 시 형태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 후기 시론인 의미와 무의미, 시의 표정, 시의 위상을 중심으로 시론의 특성을 고찰한다. 이런 것도 이제 주로 후기 시론에는 핵심이 무의미 시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용의 존재라든지 비유적 이미지와 서술적 이미지, 이것이 이제 김춘수가 자신의 무의미 시론을 제기하면서 이 구분한 이미지 혹은 이 심상의 두 유형이죠. 비유적 이미지는 말 그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관념에 해당되는 게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적 이미지라는 그 말 자체에 의미가 포함된 이미지, 이런 뜻입니다. 비유적 이미지. 그런데 서술적 이미지는 이제 김춘수가 스스로 그렇게 의미 규정을 했습니다. 의미가 포함된 이미지는 비유적 이미지고 의미가 포함되지 않은 무의미를 제시하는 이미지는 서술적 이미지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자신의 이미지론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무의미 시론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 구원이라는 어떤 주제의식과도 관련되는 어떤 시론, 그 다음에 시석의 자의식과 관련된 것, 시간의식 등의 차원에서 연구가 김춘수 시론이 연구되어 왔다는 겁니다. 셋째, 초기 시론과 후기 시론을 포괄하거나 종합해서, 그러니까 김춘수, 이거는 초기 시론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기 시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지금 초기 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정기 시론, 후기 시론이 더 좋은 용어인 것 같고요. 셋으로 나눈다면 초기 시론, 중기 시론, 후기 시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논문도 이렇게 각 줄을 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의미 시론을 공통점으로 시와 현실의 분리라는 전제를 추출하는 방법. 선행 연구를 지금 뭐 요약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춘수 시론은 주로 60년대 이후의 시론인데 50년대나 60년대 이후인데 30년대 김기림의 과학적 시론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하고 있고요. 김춘수와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김수영의 시론과 비교하는 것. 자, 이거는 김수영 시인이나 김춘수 시인 스스로도 각 상대편을 의식하면서 시도 쓰고 시 비평도 했기 때문에 시론도 창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구 대상이 충분히 될 만하죠. 김춘수와 김수영의 이 일종의 라이벌 의식을 갖고 시도 쓰고 시론도 썼으니까요. 그 다음에 순수 시론의 유사한 자장 안에서 순수 시론의 큰 계보 안에서 이제 김춘수 시론의 무의미 시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후기 시론을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고, 김춘수의 무의미 시로는 시가 언어를 매제로 창작을 하는 예술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의미부여. 왜냐하면 언어 이전의 이 세계 혹은 자연현상 혹은 이 우주가 현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언어를 부여했다는 것은 거기에 그 현실에 혹은 현상에, 그죠? 사물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장미. 김춘수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소재 중에 꽃이 있습니다. 꽃 중에서도 이제 장미를 생각해 봅시다. 구름, 여우. 우리가 장미꽃 했을 때는 그 안에 이미 의미 부여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거죠. 즉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닌 거죠. 장미, 구름도 그렇고 여우도 그렇고요. 사람의 이름은 특히 더 그렇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한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특히 더 동양 사람들의 이름, 저 중국 사람의 이름. 왜냐하면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안에는 표의 문자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언어에는, 이름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의미를 작동시키고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김춘수는 역으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에서 의미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미라고 하는 단어를 시에서 썼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 붉은 장미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사랑을 의미로 부여하거나 열정을 부여하거나, 그죠? 운명 같은 사랑이라든지 뜨거운 열정이라든지, 그죠? 구름, 자유로운, 그죠? 자유를 만끽하는, 자유를 향한 어떤 우리의 염원, 비둘기, 평화, 모든 언어에 의미 부여가 들어있는 것인데, 김춘수가 시에서 쓰는, 만약에 자기가 무의미 시라고 생각하면서 장미라고 쓰거나 구름이라고 쓰거나 여우라고 하거나 호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물 자체, 자연 그 자체. 구름은 원래 아무 의미가 없이 존재했겠죠. 인간이 구름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자유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장미도 마찬가지겠죠. 열정, 사랑 이런 것은 원래 장미는 아무 의미 없이 그저 그 자연현상으로 피어 있는 것인데, 인간이 장미에 그런 사랑과 열정이라는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간적 언어를 구사하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그 의미를 다 배제한다면 궁극적으로 김춘수가 무의미 시에서 의도했던 것은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사상이잖아요. 사상도 다 인간의 의미 부여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념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같은 관념적인 거. 두 번째는 역사의 무게. 우리는 역사의식을 자꾸 강조합니다. 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에서 교훈을 찾고 현재를 그래서 인식해야 미래가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역사의식도 인간적 의미 부여에서, 즉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수가 무의미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언어에서 의미를 배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무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게를 제거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무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그 자체로 순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순수라는 단어가 이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얘기한 그런 뜻입니다. 역사를 배제하고 현실을 배제하고 뭡니까? 의미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무의미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의미시로는 순수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서구에서도 순수시론이 있었고, 프랑스의 발레리 같은 시인이 대표적인 이 순수시를 주창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시론의
이 자장, 그죠? 영양권 안에서 전통적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차별성을 보여줬다. 그런 시인이 이제 조지훈 시인인데, 조지훈 시인의 이런 특성과 비교하는 그런 논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이제 이 논문은 뭘 하겠냐 하는 거죠. 이 글의 목적은 초기 실론의 대표, 전기 실론의 대표인 첫 번째 실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을 중심으로 김춘수 문제의식을 원리에 따라서, 그죠? 징후 발견적 독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방법론인데, 연구 방법인데, 이게 이제 주로 징후 발견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주 작은 어떤 부분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원인을 찾아낼 때 징후를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적 징후도 있고, 한 인간의 뭐 병리적 현상 속에서 정신 분석을 할 때도 징후를, 그죠? 발견해서 그 속에, 그 심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거, 이것도 징후 발견적 독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말실수 하나인데, 말실수를 통해서 그 주체의 무의식 속에 어떤 지금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해가지고 이런 말실수가 나왔을까? 어찌 보면 징후 발견적 독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문학을 징후 발견적 독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지금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 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적절할까요? 적절하다고 내가 생각했을까요? 역시 현상은 드러난 것이고 이 원리는 숨어 있는 것인데, 즉 비가시적인 것인데, 자,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것하고 지금 징후 발견적 독법을 왜 방법론으로 사용하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학 작품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 즉 시의 구성 요소, 소설의 구성 요소, 비평의 구성 요소, 지금 이건 비평이니까 비평의 구성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의 원리는 숨어 있거든요. 구조와 원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이 이 형식으로 표출되었는가 할 때는 그 원리도 비가시적으로 숨어 있고, 아까 그래서 내가 잠재성이다, 이렇게 잠재적 영역에 있거든요. 자, 정신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말 실수 하나인데, 혹은 꿈도 겉으로 드러난 거죠. 꿈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났는데, 그 꿈 속에 무슨 무의식이 있길래 이런 꿈이 나타나느냐. 현상 속에 들어있는, 그죠? 무의식의 규칙이나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 최초의 원인 같은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후 발견적 독법을 해보겠다, 독해를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징후 발견적 독법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여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방법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후 발견적 독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한국 현대시 형태론의 특성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규명한 상태에서 이 초기 실론이나 전기 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의 연구가 많이 됐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다시 연구하는 이유는 연구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실론적 논리에 있어서 복수의 관점들이 상충하는 결절점.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논리의 정합성을 따진다면 모순이 될 만한 요소들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김춘수의 초기 실론에.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단일한 관점이 아니에요. 복수의 관점이 같이 상충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죠? 어떤 주장이나 현상이 김춘수의 전기실론에 이렇게 드러난다.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절점이다. 매듭이다. 그죠? 이게 중요하죠. 어떤 결절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 뭔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지점을 포착해야 그 연구 대상의 전체적인 특성을 살피는데 핵심이 되죠. 전체를 다 살피겠다. 그게 목적이지만 전체를 다 살피기 위해서는 특징적인 어떤 부분을 예리하게, 그죠? 포착해야. 그래서 그걸 치밀하게 연구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연구 대상 전체의 특성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학에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무슨 병이냐? 이게 암이냐 아니면 기관지염이냐 뭐냐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냐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진단 검사 딱 하면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하면 이 사람이 결핵인지 코로나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몸 전체를 다 해부해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혈액 검사든 소변 검사든 그죠? 코로나 검사든 그죠? 진단 검사.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연구할 때도 그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게 내가 지금 이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절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연구하려는 문학 작품이 시든 소설이든 비평이든 그 포인트를 잘 찾아서 진단을 하면 뭐가 가능해요? 징후 발견적 독해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엉뚱한 지점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죠? 서양 의학만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동양 의학에서도 침을 놓을 때 중요한 지점에다가 그죠? 침을 놔야지 엉뚱한 데 놓으면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핵심 지점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것도 연구자의 능력입니다. 연구 대상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이다. 즉 내가 침을 꽂아야 될 혈이 어딘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혈이라 그러죠. 그 핵심 지점, 핵심 포인트를 혈을 찾아야 되죠. 이 문학 연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혈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결절점. 그러니까 연구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얼마나 능력을 잘 발휘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율 배반, 아까 모순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로 종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순이죠. 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징후 발견적 독해는 김춘수 초기 실론의 심층부에 숨어 있는 자, 여기 나옵니다. 비가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조금 요걸로 한번 조정해 볼까? 자, 그 비가시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비가시적인 실론적 원리. 자, 아까 원리를 얘기했죠. 원리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부분이고 비가시적인 부분. 아까 얘기했던 잠재성의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밝혀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형태실론, 이게 이제 초기의 실론이고 혹은 전기실론이고 후기는 무의미 실론으로 대표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이제 테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춘수 실론에서 대표적인 것은 전기실론에서는 형태실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시의 형태론, 형태실론, 후기실은 무의미 실론이거든요. 그러면 전기실론은 이것대로 연구하고 후기실론은 이것대로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그죠? 비가시적인 이 원리를 찾는다면 그죠? 후기실론과 전기실론이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지, 연결고리가 뭔지, 연속성의 문제도 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 전기실론의 구조와 원리를 1차적으로는 규명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규명해요? 징후 발견적 독법으로 혈을 찾아가지고 그 징후를 발견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혹은 비가시적인 영역에 있는 구조와 원리를 찾고 그걸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찾음으로 해서 두 번째 목적은 전기실론과 후기실론의 연결고리를 찾아본다. 왜? 전기실론과 후기실론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연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찾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초기 실론인 한국 현대 실론 시 형태론의 잠재된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실론적 원리의 중핵을 징후 발견적 독해를 통해 세밀하게 고찰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의 특성과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한 작업은 후기 실론인 의미와 무의미
시의 표정, 시의 위상 등에 개진된 서술적 이미지론, 무이미시론의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숨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머릿말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연구의 대상, 연구의 관점, 연구의 방법론, 연구의 목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2장은 한국 현대시 형태론의 관점과 결절점 1입니다. 결절점, 아까도 얘기했죠? 뭔가 모순이 충돌하면서, 모순이 상충하면서 어떤 불거져 나오는 어떤 지점. 그죠? 그 지점이 이제, 어떤 구조와 원리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혈이 되겠죠. 그 혈을 찾아서 내 나름대로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는 또 그 혈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연구자의 나름의 관점과 자기 안목과 그죠? 판단에 의해서 이 결절점은 또 다른 결절점을 포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글은 한국 현대시 형태론 58년에 나온 책입니다. 1958년에 기본적 관점을 형태 발생론 그리고 언어의 심리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파악한다. 이제 연구자가 이 첫 번째 실론집인 김춘수 첫 번째 실론집인 한국 현대시 형태론을 정독하고 깊이 있게 여러 번 읽고 이 첫 번째 실론집 김춘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이렇게 뭐예요? 기납적으로 찾아낸 거죠. 발견을 한 것입니다.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형태 발생론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언어의 심리적 과정이라는 관점입니다. 형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차원이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전개되는 이 동서고금의 형태가 발전해가는 그 역사적 전개 관계, 변천 과정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이 형태라고 하는 건 특히나 또 가시적인 것이고 시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이것은 정형시구나. 시조를 딱 보면 알죠. 이건 시조구나. 왜? 형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모니까, 외형이니까. 외형을 통해서 형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유시 금방 보면 압니다. 산문시 금방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나 속성이 아니고 외모입니다. 외모, 외형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태 발생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언어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 어떤 차원이 범주가 또 하나 중요한 관점으로 이 책에서 이 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연구하는 결과 찾아낸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형태 발생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형태 발생론에 대해 살펴보자. 김춘수의 한국 현대시 형태론은 한국 현대시가 삭을 틔웠던 1900년대. 그러니까 최남선의 해계수 소년에게라는 신체시 형태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요한의 불놀이라는 본격적인 자유시가 나타나는 그때부터 50년대까지를 중반까지 지금 이 책이 58년에 나왔으니까요. 바로 이 책을 서술하는 그 시점까지의 한국 현대시를 어떤 관점에서? 형태론의 관점에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장르론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형태론과 연결되어 있는 장르론. 장르와 형태는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장르론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시를 통사란 게 바로 뭡니까? 시대 순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통사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50년대까지 이게 통사죠. 그래서 그렇게 고찰하는 현대 시사의 구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김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의 방향과 사적 위치를, 이때 사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정신의 역사적 위치를 증명하는 구체적 대상은 양식 외에 아무것도 없다. 자, 이때 구체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양식. 양식이 아까 장르를 우리말로 양식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랬죠. 장르, 양식 혹은 갈래. 자, 정신의 역사적, 시간적 흐름을, 위치를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은 양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장르가 중요하다. 혹은 양식이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이제 문학 시를 거시적으로 보는 거죠. 한 편 한 편의 이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현미경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역사적으로 시가 어떻게, 어떤 장르로, 어떤 양식을 변천을 가져왔는지, 다른 말로 하면 형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뭐 이런 관점을 지금 가지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코코, 고딕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도 문화의 양식을 밑받침으로 한 형태가, 자, 이 형태가 나오죠? 정신의 방향과 사적 위치를 증명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을 거죠. 자, 형태라고 하는 것은 형식, 크게 보면 형식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죠? 시에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그죠? 그렇게 형식 개념, 양식 개념, 장르 개념 이런 것들보다 형태 개념은 더 좁은 개념,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이제 형태가 뭡니까? 정신을, 그죠? 증명하는 것은 형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이제 같은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양식, 즉 시의 형태와 장르의 관점에서. 자, 지금 김순수는 이 양식이라는 개념을 형태와 장르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금 양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꼴은 아니고 양식과 장르가 같은 건 아니고 이 양식이라는 개념을, 그건 이제 원칙으로 정해진 건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평가가 이 양식 개념을 어떤 범주로 쓰느냐, 이건 자기가 이제 범주를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수는 지금 이 책에서 양식 개념을 형태와 장르로 다시, 그죠? 이것을 합한 것이 양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식, 즉 시의 형태와 장르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 시사를 기술한다. 김춘수는, 자, 이게 형태에 해당되는 게 폼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폼, 형태를 형식의 하위, 그죠? 형식은 더 큰 범주, 상위 범주고 형태는 하위 범주입니다. 형태에서 또 문체를 분리한다. 그러니까 형태 안에는 또 문체가 있습니다. 스타일. 자, 그러니까 김춘수가 이 문학 비평을 개념으로 구사하고 있는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형태는 문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문체를 형태 속에 포함시키면 형태의 부담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또 김춘수가 얘기하는 거 봐서는 원래는 형태 안에 문체가 들어있지만 포함되지만 지금 이 책에서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서는 이 문체까지를 다루진 않는다는 겁니다. 형태만 다루겠다. 김춘수는 시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보세요. 자, 형태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하나씩 잘 짚어나가야 그 비평가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문체를 제외한 시에 있어서의 형태란 그랬어요. 자, 전제가 김순수는 시에서 형태라고 하는 개념을 원래는 문체를 포함하는 하위 범주로 포함하는 것이 형태인데 지금 자기가 이 책에서는 문체를 제외하고 형태를 얘기하겠다는 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율의 유무를 우선 가리고, 그죠? 자, 형태에는 운율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거고, 있으면 어떻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운율에 있고 없는 대로의 시의 청각적, 시각적 양상이다. 이랬어요. 자, 첫 번째는 형태에는 운율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이해가 되죠?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셋으로 구분할 때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고 구분했을 때 정형시야말로 운율이 가장
잘 살아있는 시죠. 노래니까. 노래가 음악성이, 그죠? 시의 리듬 혹은 운율이라고 말하는 그 음악성이 가장 잘 살아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정형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율의 유무란 게 상당히 이 시의 형태를 규명할 때 중요하죠. 자유시는 그 시의 운율이 상당히, 그죠? 사라지거나 또 축소됐죠. 산문시로 가면 더 시의 운율은, 그죠? 그 리듬감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자유시와 산문시에서 시의 리듬이, 즉 운율이 혹은 그 운율이 완전히 100%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안에 내재율이란 게 또 있으니까, 외형률 말고 내재율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운율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있고 없는 대로의 시의 청각적, 시각적 양상이다. 이랬어요. 자, 이때 청각적 양상은 우리가 음악적 요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각적 양상까지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춘수가 얘기하는 운율은 시각적인 것까지 포함한다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운율 하면 시에서의 리듬이고 또 음악적 요소인데 왜 시각적인 요소가 들어갈까? 시는 그냥 음악이 아니거든요. 그냥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시는 형태로, 시의 형태라고 하는 게 운율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시각적으로 그 언어와 시의 전체적인 형태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행과 연의 구분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가 생깁니다. 너무 잘 아는 우리 쉬운 예를 들면 이상의 시 중에서는 산문시 형태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형태까지 구사해요? 띄어쓰기조차 무시한, 그죠? 다 붙여선 그런 산문시를 구사하기도 하죠. 그게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죠? 내용의 의미의 효과도 만들어내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죠? 운율이 시각적 양상까지, 시각적 효과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운율은 음성률, 평척법, 이건 한 시의 대표적인 운율이죠. 음성률. 평척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생들 다 잘 알 텐데, 한자에는 4개의 소리, 높낮이가 있죠. 평상거입이라고 하는 4가지 소리의 속성이 있는데, 평성 말고 다른 3가지는 척성이라 그래서 이걸 묶어서 평성과 척성에 그 5원 율시, 7원 율시 이런 한시의 여러 그 형태적 특성 속에 평성이 와야 될 자리와 척성이 와야 될 자리를 다 규칙적으로 정해서 그 소리의 높낮이를 가지고 시의 운율을, 즉 정형시를, 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시를 쓴다는 것은 그 규칙에, 그 운율의 규칙에 맞게 해당하는 그 자리에 와야 되는 한자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상당한 솜씨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평척법입니다. 그게 음성률, 그죠? 음성률에 해당되고, 어미율, 이건 위치입니다. 위치, 아분법, 음수율, 이건 조구법 등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를 정형시라고 하고 있는 동시에 이 중에 하나도 가지지 않는 시를 자유시, 산문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형의 양상, 자유시 혹은 산문시의 정형이 아닌 양상이 바로 형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내가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김춘수의 이 책은 바로 이 시의 형태론에서 양식, 그리고 장르, 형태, 이런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김춘수는 기본적으로 시의 형태를 운율의 유무로 판단한다. 이제 이 김춘수가 한 말을 내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차원입니다. 음성률, 어미율, 음수율 등으로 대표되는 운율이 있는 시가 정형시고, 운율이 없는 시가 자유시 혹은 산문시다. 이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정형시를 다시 완전한 정형시와 불완전한 정형시로 구분한다. 자, 인용한 부분에는 없지만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이런
전개를 김춘수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정형실을 다시 완전한 정형시가 있고 불완전한 정형시가 있다라고 구분하고, 자 보세요. 서구의 14형시인 소네트 형식이나 한시의 아까 얘기했던 7원절구, 5원절구, 그 다음에 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자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완전한 정형시예요. 좀 더 엄격한 운율적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시와 한시를 쓰는 시인들은 이 규칙에 상당히 밝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정형시에 해당되고, 다음 보세요. 한국의 시는 어디에 속해요? 후자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한국의 시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형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에 높낮이도 없고 강약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특히 영시에는 액센트의 위치에 따라서 강약, 중간약 이는 어떤 액센트의 그 위치에 따라서 또 역시 중국의 한시처럼 중국의 한시는 소리에 높낮이고 영시는 액센트의 위치고 그렇습니다. 일음절에 액센트가 오느냐, 이음절에 오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것이고, 그 액센트에 따라서 강하고 약하고 중간이고 이런 어떤 운율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시들은 완전한 정형시고, 한국시는 그러나 그런 운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형시라 하더라도 그 경우는 뭐예요? 뭐 시조나 가사나 더 올라가면 고려 가요나, 그죠? 고시가 같은 경우도, 향가 같은 경우, 그런 정도의 엄격한 운율적 규칙은 없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형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는 시의 형태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정형을 탈피하고 자유시나 산문시로 변모해가는 양상을 진보라고 간주한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이 내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김춘수가 볼 때는 정형시에서 자유시에서 산문시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시의 산문화 경향입니다. 시의 산문화 경향. 이것을 김춘수가 볼 때는 이건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라고 보는 겁니다. 진보라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가치 개념이 있느냐? 이건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인지 아니면 이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는 단순한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진보인지, 이거는 섣불리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치 개념이 포함된 진보인지 아니면 발전 단계 혹은 전개 단계라는 그런 객관적인 의미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춘수에 의하면 시 형태의 발전은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데, 오늘날 시는 봅시다. 오늘날 시는 형태의 무정부 상태에 있다. 그죠? 산문시로 갈수록 형태는 없어지니까요. 규칙이 없어지니까 무정부 상태에 있다. 형태의 해체. 자, 해체란 말이나 무정부나 유사한 말입니다. 해체 현상을 다시 말해 정형시가 가지는 운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정형시가 가지는 운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체고, 그죠? 자유시고 무정부 상태고, 산문시로 더 극단적으로 가면 산문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보세요. 운율로부터 탈피다. 김춘수는 이 실론집을 통해서 한국 현대시 50년에 있어서 시 형태의 변천상과 해체 과정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형태의 발생론적 시각은 시의 형태를 하나의 정물적 대상으로 보거나 시 정신의 발현이라는 개체적 형성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계통 발생론적 입장에서 파악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한 시인의 시가 어떻게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산문시로 발전되는가를 연구하는 거. 예를 들면 이상의 시가 어떻게 형태가 변했는지, 김소월의 시에서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어떤 차원이라기보다는 시라고 하는 장르 자체의 역사적 흐름을, 전개 과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개통 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개체 발생이 아니라 개통 발생이다. 즉 어떤 한 시인의 시 세계가, 시의 형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아니라 시라는 장르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혹은
전개되고 있는가의 관점이라는 거죠. 즉 시를 한 시인이 창작한 개별적인 시 작품의 시각이 아니라 장르, 그래서 장르가 중요합니다. 장르라는 개념, 양식이라는 개념, 그죠? 형태, 현대시 형태론, 한국 현대시 형태론이라는 이 김준수 첫 시름 시집의 가장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시를 개별 시작품이 아니라 장르로서 시의 발전 단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준수의 초기 시로는 원천적으로 통시적인 현대시사의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통시적, 즉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른 시의 형태적 전개 단계, 전개 과정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김준수 첫 시론집의 첫 번째 구조와 원리는 시의 형태론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시론집의 관점과 결절점은 언어의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 관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 첫 번째 시론집의 구조와 원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내 연구의 연구의 결론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언어의 심리적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